잿빛 도시의 첼리스트, 서울에 숨겨진 선율을 찾다. 내 이름은 엘레나. 오스트리아 빈의 유서 깊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첼리스트다. 내게 세상은 언제나 오선지 위의 음표처럼 명확했다. 완벽한 기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연주, 그리고 관객들의 기립박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 나에게 서울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 같은 도시였다. 세계적인 명성의 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위해 처음 좇은 한국. 비행기 창 너머로 보인 서울의 첫인상은 숨막히는 잿빛의 거대한 미로였다. 성냥갑처럼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은 삭막한 도시의 풍경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았다. 저게 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나의 혼잣말에 옆자리에 앉은 교향악단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답했다. 네, 놀랍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위에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룬 기적입니다. 기적. 나에게 그 단어는 감흥 없이 들렸다. 내 눈에 비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개성과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다. 빈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푸른 도나우강의 낭만을 기억하는 나에게 서울은 영혼 없는 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공항에서부터 나를 맞이한 사람들은 모두 극도로 친절했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넘을 수 없는 투명한 벽이 느껴졌다. 약속된 각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들은 나를 세계적인 첼리스트 엘레나라는 상품으로 대할 뿐, 인간 엘레나의 내면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어 보였다. 연습은 지옥 같았다. 한국의 연주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기계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주에는 영혼이 없었다. 그들은 악보 위의 음표를 완벽하게 재현은 했지만 그 음표 사이에 숨겨진 작곡가의 고뇌와 환희, 슬픔과 열정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여기는 좀 더 아파야 해요. 브람스가 연인을 떠나보내며 느꼈을 심장의 통증을 표현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그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내 음악적 언어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처럼 보였다. 소통의 부재와 음악적 이질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고 내 손에서 연주되는 첼로의 선율은 날이 갈수록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서울은 나에게 거대한 감옥이었다. 사건은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터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연습이 풀리지 않았다. 단원들과의 불화는 극에 달했고 지휘자와의 음악적 해석 차이로 크게 다툰 후였다. 잔뜩 날이 선 신경으로 연습실을 뛰쳐나오다 나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내 몸이 아니었다. 내 품에 안겨있던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의 분신과도 같은 첼로 마리가 케이스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끔찍한 파열음을 냈던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부러진 첼로의 내기였다. 내 음악 인생도 내 영혼도 함께 부러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공연은 불가능했다. 아니, 앞으로 다시는 연주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교향악단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세계적인 악기 장인들을 수소문했지만 며칠 안에 수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깊은 환멸을 느끼며 호텔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그때 누군가 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교향악단의 젊은 통역사 지수 씨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내 날카로운 신경질을 묵묵히 받아주던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엘레나 씨, 혹시 모르니 한번 가보실래요? 그녀가 내민 것은 낙원상가라는 낯선 이름이 적힌 메모였다. 세계 최대의 악기 상가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다. 택시에서 내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낡고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의 2층과 3층 전체가 악기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클래식 악기점과는 거리가 먼 어수선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의 풍경. 나는 반신반의하며 지수 씨를 따라 한 허름한 현악기 수리 공방으로 들어섰다. 공방은 손바닥만한 크기였고 나무 먼지와 악교 냄새가 진동했다. 벽에는 온갖 낡은 연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나를 맞이한 것은 백발이 성성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현악기 장인의 섬세한 손이라기보다는 평생 망치질만 해온 대장장이의 손에 가까웠다. 이런 곳에서 내 첼로를 고칠 수 있을 리가 없어.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노인은 나의 마리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첼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손끝에는 악기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넥이 완전히 부러졌구먼.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 악기, 당신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겠지. 내가 한번 살려보겠네. 그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실려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에게 마리를 맡겼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밤낮을 잊고 수리에 매달렸다. 그는 단순히 부러진 넥을 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악기의 역사와 나의 영혼을 함께 이어 붙이고 있었다. 나는 매일 공방을 찾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는 말없이 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곤 했다. 우리는 언어 대신 악기를 통해 그리고 눈빛을 통해 조용한 교감을 나누었다. 공연 전날 밤 기적처럼 마리의 수리가 끝났다. 부러졌던 부분은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하게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한번 켜보게. 노인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활을 들었다. 그리고 현에 활을 대는 순간 나는 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소리. 슬픔은 더 애절하게, 기쁨은 더 환희에 차게, 분노는 더 격정적으로 울려 퍼졌다. 첼로는 마치 새로운 영혼을 얻은 듯 했다. 부서졌던 것은 첼로가 아니라 소리에 대한 나의 편견과 오만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노인에게 수리비를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돈은 됐네. 대신 내일 공연에서 자네의 진심을 담은 연주를 들려주게.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공방을 나서려던 순간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세계적인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선생님, 이 사진은?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수 씨가 조용히 그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적인 악기 제작자였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그의 악기를 얻기 위해 줄을 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돌연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난하고 재능 있는 어린 연주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가 이곳 낙원상가의 허름한 공방에 자리를 잡은 이유였다. 나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무시했던 잿빛 도시의 낡은 상가 한 구석에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위대한 장인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악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악기와 그 주인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무대에 섰다. 내 손에 들린 마리는 더 이상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300년의 세월과 나의 영혼, 그리고 이름 없는 장인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나는 예정되었던 브람스 대신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편곡도 지휘도 없는 오직 첼로 독주였다. 나의 갑작스러운 선곡에 지휘자와 단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내 첼로 소리에 숨을 죽였다. 내 첼로 선율에 실린 아리랑은 한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민족의 위대한 생명력에 대한 찬가였고, 잿빛 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내가 발견한 뜨거운 인간애에 대한 감사였다. 나의 연주에는 낙원상가 장인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말없이 나를 위로해 주었던 지수 씨의 미소가
그리고 이 도시 곳곳에 숨겨져 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온기가 모두 녹아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교향악단 단원들도 지휘자도 그리고 객석 한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낙원상가의 노인도 모두 함께 울고 있었다. 우리는 비로소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삭막한 잿빛 도시가 아니었다. 수많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는 별처럼 보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도시의 진짜 기적은 높이 솟은 빌딩이나 화려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다.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바로 정이라는 이름의 선율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부러진 첼로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음악에 대한 나의 오만함을, 세상에 대한 나의 차가운 마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치유했다. 빈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 곡의 제목은 서울, 잿빛 도시의 아리랑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찬란한 빛을 선물해준 도시, 서울을 위한 나의 진심 어린 헌사였다.